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정성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3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기 좋아! 벌써 3회가 됐어요. 예. 그 이사님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새해 계획 물어봤는데 단호하게 대답을 주셨거든요. 네. 새해 계획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작심 3일을 한 100번만 하면 1년이 잘 간다고 하네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 늘 금리와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또 한두 달 사이에 변화된 금리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17일까지 조사한 금리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짜리 정기금 금리를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3.9, 우리은행 4.4, 제일은행 4.7, 농협 3.7, 하나은행 4.1, 신한은행 3.9, 국민은행 3.8%입니다. 다음은 구로지역의 A신협은 1년 정기금이 5.15, B신협은 5.2%입니다. 새마을금고 A와 B는 동일하게 5.1%입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한 달에 2번씩 조정되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3.25에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기준금리는 2월 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좀 네.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보대출 이자 비율이 약 7%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우 1순위 청약에서도 미부장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언론에서는 깡통 전세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예, 왜 생기는 걸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또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대출 받은 금액과 전세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내주기도 어렵고 해서 소위 깡통 전세, 깡통 아파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 70%가 올해 미국의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고 미국인 10명 중에 8명은 경제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는 국민의 심리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치권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정치 색깔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국경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금리 등 특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초대석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정부의 역할이나 또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죠? 좋은 네. 의견이십니다. 네. 앞으로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는 윤건영 국회의원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북한 대결을 보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결 구도보다는 소위 한국의 전쟁 위험 국가 코리아 안보 리스트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한국의 물건도 사고 투자하고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도 안심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하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기름값과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어느 국가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주신 말씀대로 좀 위험하다라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나라에는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리더, 훌륭한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좀 점차 어렵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경제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국민과 이 시민들,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로울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TV에서 많이 봤는데 네, 저희 정성 TV를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요즘 그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 예, 한마디 해주시고 지역을 많이 인사 다니신다고 했는데 예. 저희 유튜브에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구로을 지역 관내 상가들 그리고 골목골목 돌면서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지 아닌지 바쁘게는 다니고 있고 얼마 전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로 인해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4년 가까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연 1회 이상 이렇게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의정보고서를 직접 또 돌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죠.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되게 죽으려고 그럽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그 의정 보고서를 제작하고 또 직접 지하철역에서 주민들께 드리고 상가를 돌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한번 배포할 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들리는데요. 힘듭니다. 네. 아니 의원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려운 거는 아, 다 알죠. 알고 알면서도 계시네요? 모른 척 해야죠. 좀 고맙다라고 한번 해주셔야 아이 돼요. 뭘 고마워요. 아니 게다가 또 매주 금요일마다 네. 민원의 날을 운영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시나요? 아니면 민원의 날을 매주 금요일 날 해서 지금 70여 차례가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힘든 상황에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사실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데 오히려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한다라는 데 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저기 다 들려서 네. 도저히 갈 곳이 어디냐 네. 하고 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도 따뜻하게 또 연구를 해주시고 주민들을 다독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좀 사연, 민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한 두어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생활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아이를 보살피고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아이고 정치가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되게 그분 이야기를 듣는 동안 힘들었고 두 번째는 구로 이동의 기찻길 옆에 이제 소음이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건 제 임기 초반에 오셔가지고 현장 나가봐서 방음벽을 새롭게 하는 일종의 성과로 연결되어서 나름 좀 뿌듯한 케이스고요.
그 방음벽이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지금은 방음벽 공사를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고요. 이제 거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결과가 좀 보여질 거다라고 네. 예상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동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뭐 국가나 서울시, 뭐 구로구에도 사실 뭐 정책 변화가 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지역위원장으로서도 보는 뭐 시각이나 변화의 원인들, 뭐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말로 변화인 거고 그냥 진솔하게 말하면 전 거죠. 선거를 전 거죠. 네. 너무 솔직하게. 네, 대선도 치고 서울시장도 치고 구로구청장도 치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모두가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은 못 느끼겠지만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인가 뭐 지역 주민들 중에 만났던 지역 단위다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이 그분이 이제 자치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만큼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자치 교육이라든지 마을 자치와 관련된 예산은 2023년에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부분도 많이 이제 과거로 회귀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감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중앙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8개월 네. 진행됐는데 뭐 최근에도 UAE 가셔가지고 또 외교적 실언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바뀐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교훈을 남겨야겠다. 앞으로 국민과 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런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당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이제 좀 안타까웠던 점은 대선 패배 이후에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곧바로 이어진 지방선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이 좀 깊이는 안 된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보자, 진단해보자라는 흐름들이 잡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부족했는지, 어떤 지점이 부족했고 왜 졌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나가는 된다. 그 대선 끝나고 뭐 혁신위원회 이런 거 꾸려가지고 네. 보고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주목할 만한 지점을 좀 발견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위가 지금도 꾸려져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혁신위는 정당 혁신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책 혁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성할 지점들, 뭐 부동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여러 정책들에 대한 짚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중앙 정치로 보면 뭐 정책에 관한 부분과 정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대 선거구제와 관련한 예만 쪽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정부 여당이 입장을 먼저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구제를 바꾸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말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선거구제도 개혁에 찬성인 입장에서. 그래도 그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윤건영 의원님은 중대선거구제다라고 하는 만약 그 안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스펙트럼이 다양한 걸로 알고 네, 있지만 그 안을 어쨌거나 가져온다라고 하면 개인적 입장은 혹시 뭐 선거구제도 네 선거구제 한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선거제도 이전에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맞는지 양당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저는 양당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다당제가 나쁜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가 정치 연합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려면 내각제로의 전환이 우선돼야 됩니다. 즉 내각제나 대통령제에 대한 큰 생각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오히려 비례대표 제도를 손질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저는 대선거구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이 나눠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거대 양당 세력의 나눠먹기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4인 이상 기초원 선거구제를 한 80여 곳을 실험해봤습니다. 그곳에 80여 곳 중에 진보정당 또는 제3정당이 들어왔던 게 서너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거구제를 던지긴 했는데 그거에 뭐 찬반만 얘기가 되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놓고 어떻게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뭐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진짜 찬반만 논의되고 있는 약간 정치 개혁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조금 제한적인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국민들이 야 니네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지 제도 때문은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맞으실 것 같습니다. 니네가 잘못한 걸 왜 제도 탓을 해? 정치를 바꿔야지.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최초로 낸 법안이 3선 연임을 금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지 제도 탓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관계로 어렵고 좀 구로로 조금 이야기의 주제를 좀 넘어오려고 합니다. 아까 뭐 정치적인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구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이제 구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뭐라고 좀 뭐 가치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방향적인 측면, 뭐 사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나요? 우선 뭐 올해 당장 2023년에 뭘 해보자라는 것보다도 지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경인로를 중심으로 구로 지역은 남북이 일종의 분단돼 있죠. 그렇죠? 구로동 지역과 신도림 지역.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게 저는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에 있어서. 두 번째 방향성에 있어서는 신도림 지역은 그나마 나름 꽤 쾌적한 생활이 있는데 이게 구로역 지역으로 오면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공구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신도림 지역의 이 방향들이 구로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즉 구로역 주변이 제대로 가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게 전 두 번째 방향이고요. 자 그러면 구로동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여러분들의 수건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데는 주민 자치를 통해서 도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가장 중요한 거는 구로역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본격화되거든요. 이제 그게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 구로 그 공구상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개발이던 아니면 뭐 등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구로 울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거나 뭐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계획이나 아니면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이게 뭐 두 분 잘 아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손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은 분명하거든요. 원래 이
공구상가라는 게 영등포 물레동 쪽에서부터 쭉 넘어왔던 그렇죠. 것도 네, 있고 역사성도 있고 70년대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공구상가가 갖는 산업적 가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최고의 공구상가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또 프라이드도 있고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는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로 전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제약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찾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구상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뭐 올해 하루 이틀 또는 1, 2년 새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구상 말씀하신 것처럼 공구상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도 매우 깊다고 네. 생각을 해서 보통 그거를 뭐 또 없애고 주택을 짓는다 뭐 이렇게 네. 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사적인 맥락과 그것이 갖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네.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뭐 구로역 리모델링 얘기도 해주셨고 뭐 등등 지역에 대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저희가 네.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또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이 비즈니스가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도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주제는 뭘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생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민주당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의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야당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경제가 세계 경제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로도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대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컨티전시 플랜이 경제 영역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오로지 수출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이번에 대통령 뭐 신년사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수출로 돌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그리고 작년 수출이 우리가 무역이 사상 최대로 적자가 났습니다. 근 20년 이래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단히 아쉽고요. 민주당은 그런 지점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거든요. 자영업자 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한 건 없는지 따지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싸우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미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 대통령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싸우거나 또는 뭐 타박을 하거나 공방을 벌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바라보고 더 길게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즉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흙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육성이 누군가의 잘못이나 문제를 캐내고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약간 캐릭터화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신 바와 같이 금리는 높고 경제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정부만 믿고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색깔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매머드급으로 조성을 해서 소위 한국경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녹아내고 금리 문제라든가 경제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던져주고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뭔가 좀 안정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위 우리 한국의 안보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스크 줄이는데 여야가 최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지금 국민들은 TV만 보면 식상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적인 부탁이지만 당에 가셨던 국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통례입니다. 비상경제 원탁회의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야, 시민사회 그리고 원로들까지 망라한 원탁회의를 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탁회의를 정부가 주관하고 그 주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바른 대안을 내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고민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럼 뭐 만약에 여당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민주당은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데 뭐 여당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좀 아쉬운 건 대통령이 지금처럼 어렵다면 아니 재벌 총수들을 만나면서 왜 야당 대표는 안 만납니까? 이번에 UAE 가가지고도 뭐 삼성, 현대 재벌 총수들 따로 밥 먹었다는 그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 뭐 민주당, 정의당 대표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 훨씬 더 잘 풀릴 걸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술도 좋아하신다던데 하면 좋겠네요. 일단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고요. 이제 끝으로 먼저 23년 시작한 지가 벌써 뭐 22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딱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예, 새해 계획 한 10가지 세웠는데 네. 다 노는 거더라고요. 아, 굉장히 훌륭한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이제 생활을 하고 싶고 여유라는 게 생각의 여유를 말합니다. 일의 여유보다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공적으로는 구로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2023년 올해 이제 새해고요. 며칠 있으면 구정입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챙겨주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우리 구로울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올해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어느 방송 이름은 아시죠? 네네. 네, 정송 TV인데 그 앞에 의기투합 정송 TV입니다. 네. 그래서 끝 인사로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함께 외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네. 의기투합. 의기투합. 은 구로구 한뉴스입니다.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구로구는 자치구 69개 중 유일하게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또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의 수도 대폭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는 상황이라서 구로구의 미흡평가가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기초지방공사 공단 105개를 대상으로 한 결과고요. 구로구에선 이 두 기관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 전반을 점검하고요.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결과,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확인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 평가에서는 서울시는 보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보 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요. 나아가서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제도입니다. 이후에 구로구의 정보 공개
제도가 좀 더 개선되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좀 더 이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이 중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이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복지지원분과, 주택환경분과, 안전교통분과, 일반행정분과, 보건분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월 3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고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이거나 구로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선정되면 2023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나 기획예산과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또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이 관심이 없다며 축소하거나 폐기되는 것이 또 정책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세 번째는 구로구 동신년 인사회인데요. 아마 참석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는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의 사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신년 인사회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정 발전을 위한 제안,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자리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